임상훈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30년 만에 일본의 왕이 바뀌었죠. 네. 일본 언론 특집 기사 대단하겠죠. 그렇죠. 아키히토 왕 퇴위하면서 이제 헤이세이 시대가 끝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나루히토 왕과 함께 이제 일본에서는 레이와 시대가 열렸다. 많은 행사, 언론 그리고 방송 매체들의 특집 보도 방송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봤는데, 네. 아사히 신문이 29일자 보도에서 그 새 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계 인사들의 소감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시대의 마지막 왕 아니었습니까? 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또 새 시대에 대한 또 기대 많이 있었는데,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 이 포클랜드 주립 때의 케네스 로후 교수가 전후 일본 헌법의 기둥인 평화와 복지를 위해 힘쓴 대목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특히 2001년도 우리한테는 아주 이거 좀 익숙하죠.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이거를 또 이 로후 교수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순수 일본 혈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키히토 상왕의 소신 발언을 기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밖에 한국과 관련된 언급들은 없어요? 일본 보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30일자 지지통신 같은 경우도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전했습니다. 재위 기간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 또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이런 말을 전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이낙연 총리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서 징용공 배상 문제로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레이와 시대를 계기로 새로운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극우 성향이죠. 산케이 신문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일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30일자인데요. 이 신문은 구로다 가치로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회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예. 한국은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천황을 마음대로 일왕으로 바꿔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불만스럽다 이거죠? 불만스럽죠. 한국 제외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한자권에선 천황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죠.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는 엠퍼러라고 쓰고요. 일본의 이제 공식 명칭을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존중을 한다. 상대가 일본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국제적 비상식이 통용되는 또 하나의 사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제적 비상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우리와 일본의 그 특수관계도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을 못하는 모양인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쇼와 천황의 붕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로히토 왕의 사망, 그때 그 한국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일본 천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번은 들어볼 만한 얘기도 있는데, 뭐냐면 황제와 왕의 상하 관계, 이건 과거 중국 문명에서 있었던 화의 질서에서 유래하는데 21세기가 되었어도 왜 한국은 그런 감각으로 천황 호칭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왕으로 격화시킬 생각으로 분을 삭혀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일 관계, 특수 관계 이런 걸 좀 이해를 못 한다는 거, 그거는 일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예. 이 얘기는 또 우리도 좀 생각해볼 문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도 않고 중국에서도 천황의 호칭을 쓰는데 한국 언론만 일본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싫다는 것은 전형적인 감정론이다. 그러면서 일왕으로 한다고 한국이 일본보다 격상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 국제적 상식에 따른 표기의 재고를 기대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베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네. 일본 내에서 좀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다고요? 네, 많이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27일 보도였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굴욕적이다. 아부 외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했다? 네네. 그러니까 논평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달라붙기 외교를 펼쳤다 이런 총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 관련된 압박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했다. 네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인 아멜리아 그 트럼프의 생일 축하에까지 그 아키에 여사를 통해서 이제 얼굴을 내밀면서 차를 선물한 거 이거는 조공 외교로까지 비춰진다. 조공 외교라는 표현.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 그 다음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번에 방미가 필요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무역 적자 압력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꾸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데 역시 우려가 적중했다. 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주에 우리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관한 외신 보도 중에 좀 눈여겨볼 건 없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도 이제 외신들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 보도들 초반에 있었고,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서 독일의 그 타게스 슈피겔이 그 26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적 성과를 얻은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술적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는 상징적이란 말과 좀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난도 심하고. 그렇죠. 예. 이 예를 들고 있는데 평양에서 그 상인들이 그 가판대를 쓰게 되면 가판대 사용료를 내는데 그 가판대 사용료를 메꿀 수도 없을 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물건도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민들도 생필품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데.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러시아 역시 뭐 사실 그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이게 그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극동 지역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한반도 이 꽉 막힌 동맥이 뚫려야 가능한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차원의 그 한반도 문제 접근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한반도 관련 기본 정책인데요. 예. 그 현실적으로 남쪽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북한보다는 한러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 근데 이제 특히 그 러시아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결국 러시아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을 원조하기도 참 딱한 사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타게스 슈피겔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미국을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대 압박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전달한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이 평양의 시장 상인들에게는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 메시지만 받아온 거고 네. 실질적 경제 협력은 없으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선물은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메네 사이퉁이 26일자 보도에서 마찬가지 비슷한 분석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분쟁에서 자신들 역시 주도적인 참여 세력이라는 점을 공인받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은 큰 성과가 없었다. 결국 그러니까는 비핵화 문제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예. 이런 평가고요. 예. 프랑스 언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베라시옹이라고 하는 유력지죠.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한국학센터의 아스몰로프 소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가 행동의 여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큰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다만 이번 회담으로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파트너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러시아로서는 성과라면 성과인데 뭐 러시아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돼야 실질적인 경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언론 목소리가 같네요. 네, 경제적 그렇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는군요. 네.
자, 또 그다음 어떤 보도를 좀 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국 문화, 사회 문화 관련해서 좀 씁쓸한 평가가 나온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홍콩의 동방일보가 22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한국 젊은 층의 소비 패턴, 이게 더 이상 치열하게 사는 것을 그만둔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그 여가 활동비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신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기간 저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대, 과거 그런 시대에서 예. 작은 사치품을 사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버리는, 그러니까 저축이 불가능한 삶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지만 꼭 네.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설명하는 예로 뭐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예. 적절한 표현 같은데, 하루 종일 바나나 하나로 버티다가 저녁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스시를 사 먹어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시가 비싸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예. 아니면은 예쁜 접시 하나 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번 비용을 다 써버리는 거, 하하. 이런 소비 패턴을 말한다고 하는데, 예. 뭐 이런 표현들 젊은이들도 많이 쓴다고 하죠. 뭐 탕진잼, 뭐 욜로,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소비를 통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위로 또 선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이 청년층의 희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살 건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큰 돈 못 모을 거 예. 나를 위해서 쓰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비는 주로 이제 먹는 거, 이게 외식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를 좀 못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늦은 밤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푸는 추세다, 이렇게 이 신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노동 환경 개선, 임금 인상,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 왔는데, 또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는 대기업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한국의 높은 실업률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이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걸 또 지적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청년 실업 문제도 문제지만 또 노년층에서 느끼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불안감, 이 점을 지적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 태국의 방콕 포스트인데요. 22일자 보도에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은 기업 전략으로부터 그 기업 정부 정책의 근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예. 노인 빈곤층의 비율이 2015년 기준 39%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자손들에게 부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문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나라의 그 인류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그 실업 문제가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도 때문이라는 지적에 이어서 이 신문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감소 등의 문제도 정부에서 육아 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류학교, 그다음에 직업 획득을 위한 사교육 비용, 이런 것, 그러니까 양육 비용,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지만 정확한 지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개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용히 개관했나요? 네네, 개관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죠. 예. 그 한국 언론에서도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조용히 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30일자 기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일본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가능한 해석이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 중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신문은 공개 게재에 대한 공지,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가 그 이후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중국의 배려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한국 언론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한 관계자 말을 빌어서 이 신문은 한국 측이 안중근 의사 기일인 3월 26일에 기념관 재개를 희망을 했지만은 중국 측이 일정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중일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어서 중국 측의 그 대응은 예상 밖이다, 이렇게 이 관계자가 말을 했다.
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말을 인용을 해서 중국은 이번에 그래서 한국의 체면은 살려주면서 관계 개선이 진전되는 일본을 배려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쪽 눈치를 다 본 거다. 네네. 여기까지 합시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